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수능문학 꿰뚫어보기 1반 월수반 학생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선생님이 강의를 갑자기 좀 급하게 찍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오늘 우리 예술 분야 파트 정리를 조금 하다 말았죠. 수요일날 요걸 앞에 정리하고 또 문학 작품을 정리하고 또다시 비문학을 공부하게 되면 살짝 강의가 밀릴 것 같아서 그리고 수요일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오늘 정리했던 그 강의 내용은 오늘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미리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 영상 통해서 이 강의에 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끝내시고 수요일날은 새로운 또 파트를 함께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으니까요. 오늘 이 사진에 대한, 예술작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부터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비문학을 읽는 방법은 늘 동일해요. 예술 분야 작품이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인문이든 사회든 일단 중요한 건 1번 문제에서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자, 로댕은 그러니까 지금 요걸 읽어낼 때 제일 처음에 사람 이름들이 보일 거예요. 로댕, 빅토르 위고, 스타이컨, 로댕, 스타이컨, 스타이컨, 그죠?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좀 여러분이 줄을 치거나 동그라미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 로댕, 사진, 조각, 문학 요런 거 나오게 되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문학 요런 걸 여러분이 보게 되면 바로 와서 체크. 오케이? 다음에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 나올 때 내려다본다 뭐 이런 말도 좀 기억하기 쉽잖아요. 나름대로 기억하기 쉬운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각자의 취향대로 골라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스타이컨,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게 포인트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이컨은 그대로 보여준다.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로댕과 스타이컨은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조각이라는 것들이 그냥 재현하는 거에서 끝나야지 넘어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스타이컨의 명암 효과라는 게 있고 질감 변화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명암 효과는 합성사진 기법으로,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뭐 대립적인 구도로, 뭐 이런 말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질감 혹은 명암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얼른 와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까 요 단락 했었는데요.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럼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라는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은 뭐냐면 19세기 초가 넘어가게 되면 달라진다 이런 거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기술적 도구이자, 그렇다면 사진이라는 건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도구가 바로 사진이었다. 오늘 보게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진은 뭐냐? 현실 재현. 왜냐하면 사진은 찍으면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 요즘에 추론적 독서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적 독서의 핵심 포인트 선생님이 아까 수업 때 얘기했죠. 이 글을 읽고 나서 접속사 다음에 나올 말들이 무엇일지를 미리 예측해보고 읽는 것들. 그럼 하지만 했으니까 앞에가 현실 재현, 뒤에는 아니겠죠. 여러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그러면 현실 재현과 연출된 형태란 말은 서로 같지 않잖아요. 그죠? 연출이라는 건 의도가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옆에 오게 되면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는, 따라서 현실 재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연출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주관적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들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이런 다양한 기법 썼나 봐요. 이런 것들을 회화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회화적 표현,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회화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빛의 처리나 어떤 원판의 합성 같은 것들로 통해서 이런 회화적인 표현을 모방해서 예술성 있는, 결국은 사진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그림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술성이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그런 사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 결국 사진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 인식은 단순하게 현실 재현 수단이었지만 점차 그림에 가깝게 예술성을 갖추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요? 자,
자, 이런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항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단락입니다.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 그러면 1단락 끝에서 우리가 뭔 얘기했었냐면 회화주의 사진이라는 게 무엇이다 설명을 했고 그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사람이 스타이컨. 그럼 앞으로 스타이컨이 나오게 되면 현실 재현이 목적이 아니라 예술성이 있는 혹은 회화적인 이런 말들이 주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이해했죠? 자, 이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 표시를 조금 달리 해봤어요. 로댕, 사람이죠.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 로댕이 만든 작품, 위고랑,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 즉, 피사체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2개는 작품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스타이커는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자, 로댕이 이렇게 있어요. 자, 로댕하고 그 다음에 대리석상이었던 빅토르 위고 얘는 대리석상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하나의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어 본 거예요. 이렇게 사진. 됐죠? 자, 그리고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이렇게 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는 우리가 청동상. 그러니까 앞으로 청동상이 나오게 되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사진이 있는데 이런 2장의 사진, 그러니까 1번 사진과 2번 사진을 이렇게 하나의 사진 프레임 안에다가 합성을 한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볼까요? 이것과 이것을 찍은 사진을 합성해서 하나의 사진 작품이 요 3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성 사진이 3번인 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즉 근경은 어둡게 뭔가 표현을 했나 보죠. 이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좀 특이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요 위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빅토르 위고, 얘는 대리석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여기다가는 누가 있었냐면 지금 로댕이라는 실제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 인물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사진을 합성할 때 근경, 가까운 경치에다가 잘 보세요. 요렇게 지금 자른 거예요. 그죠? 요만큼을 잘라서 이거를 근경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한 장의 사진에 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각각 다른 사진에 있던 사람인데 합성을 통해서 이 둘이 마치 가까운 데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자세로 앉아있고, 반면 세모 환하게 보이는, 즉 이 근경은 어둡게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환하게 보이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는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서 원경이다. 그리고 이 원경은 되게 밝게 환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하게, 여기는 어둡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단순히 근경과, 즉 이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사진과 사진을 합성한 후에 이 안에서 인물과 이 작품을 빼서 또 다른 근경과 원경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의 의도한 바에 따라서 하나의 프레임 속에, 그러니까 원래 작품은 2개가 따로였는데 작가가 의도적으로 합성을 해서 이 둘이가 원래부터 같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원경, 이 근경을 보면서 원래 얘네들이 같이 찍힌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난도의 합성, 진짜 고난도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원한 것이다.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도록, 그 질감이 억제될 때는 뭘 사용했냐면 감광액이라는 걸 사용했나 봐요. 이 정도 정보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빅토르 이거 내려다본다. 아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아까 앞쪽에서 2번이요. 1번에 2번 보니까
빅토르 위고는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러분 봐요.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빅토르 위고는 사진과 조각이 모두 해석의 대상이군. 그리고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그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건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빅토르 위고가 사람이에요? 빅토르 위고는 대리석상이에요. 아니 대리석상이 어떻게 내려다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틀린 설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2단락의 주제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회화주의 사진작가인 스타이컨의 기법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회화주의 사진이란 뭐냐면 작가의 의도가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건데 스타이컨이 대표적으로 두 장의 사진을 합성을 해서 마치 근경에 있는 사진이 원래부터 한 장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효과. 이게 이제 작가가 의도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재현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작가의 의도가 표현된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여러분?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좀 이따가 그 기억 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3단락 가보도록 하죠. 스타이컨은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실제 인물인 스타이컨과 실제 인물인 로댕이 교류를 했던 거예요. 자,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즉 로댕은 외형만을 재현하는 게 싫었다라는 거예요. 기존 19세기와는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벗어나서 뭐 하고 싶었냐면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고 싶었다. 즉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살아 숨쉬게 되고 표현성도 살아 숨쉬게 된다. 이런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했다. 스타이컨은 사진, 조각,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학작품처럼 해석의 대상, 그러면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문학작품, 또 사진, 또 조각,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가 1번에서 1번. 로댕은 사진, 조각, 문학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가 되는 거니까 1번의 답은 1번이라는 걸 짚어낼 수 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1번에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 체크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공감했다. 그러니까 지금 로댕도 사진이나 조각이나 문학작품의 해석에 대해 될 수 있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1번 어떻게 만든 거냐면 요 생각이 스타이컨의 생각이었는데 로댕도 동감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같은 생각이었다는 걸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나요? 문제 되게 잘 만들었죠? 자, 3단락 기준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스타이컨과 로댕의 예술적인 교류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았죠? 자, 4단락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하게 살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질감이 뚜렷하게 살지 않으려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질감이 너무 뚜렷하게 살면 여기 봐요. 피사체들이 사람이 듯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 그럼 반대로 질감이 뚜렷하게 살면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뚜렷하지 않고 뭔가 조금 뭉그러지고 해야 야 이게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은 좀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살지 않게 하면 이런 느낌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자 주제는 그럼 좀 이따 있을 건데 4번 문제 하나 풀어보죠. 살다. 요 살다란 말이 보여주는 뜻이 뭐냐면 질감이 뚜렷하게 살다, 뚜렷하게 나타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4번을 볼게요. 1번 이 소설가는 개성이 나타나 있는 문체로 유명하다. 맞네요. 그럼 4번의 답 몇 번이에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답은 1번이라는 거 금세 튀어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4번의 답도 1번, 1번의 답도 1번이라고 알 수 있겠고요. 계속 갑시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실제로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는 건 아니겠죠.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내려다보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서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의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게 아마 작가가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근경의 모습이었고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 그러니까 여기 밝게 빛나는 위고 있잖아요. 얘하고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서 이 두 모습을 왜 이렇게 설정을 한 거냐면 마치 이 로댕이 어둠 속에서 뭔가 창조의 영감을 얻는 느낌?
그러니까 어둠 속에 막 있는데 위에가 환해. 영광이 떠올랐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작품들은 뭔가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어둠 속에서 창작의 고뇌!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스타이컨이 작품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했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5단락이에요. 5단락 갑시다. 이처럼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우리 아까 명암 대비 1번 문제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을 하고 원판을 합성해서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감광액은 질감에 대한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는 방식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이컨의 목적은 회화주의 사진인 거고, 회화주의 사진의 목적은 마치 사진이 그림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데 포인트가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이컨의 작품의 예술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끝났네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이 글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정리될 건 뭐냐면, 원래 초창기 사진이라는 건 현실을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진이라는 것이 점점 뭔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작가의 표현 의도가 들어가면서 그림에 가깝게 예술성을 지니려고 노력을 하더라. 그러한 사진을 우리는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러한 회화주의 사진의 대표적인 사람이 스타이컨이라는 사람이더라. 이 스타이컨은 의도적으로, 대표적인 게 아까 빅토르 위고, 로댕, 생각하는 사람, 이 세 개를 가지고 피사체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원래 근경에 둘이 함께 있는 게 그러니까 사진 속에 이 둘이 함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마치 근경에 둘을 배치함으로써 근경 하나 따로 찍고 원경 따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적인 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어둡게 환하게 표현했던 이유는 어둠 속에서 뭔가 환함의 어떤 영감이 발산되는 느낌, 이걸 주고 싶어서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1번 문제 풀어보시면, 아까 1번의 답은 1번이었죠. 2번이 왜 틀렸냐면, 아까 빅토르 위고가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틀린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스타이커의 사진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의도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자, 로댕과 스타이커는 조각의 역할이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되면 안 되죠. 재현에 머무르기 싫어했다면서요. 다음 다섯 번째, 스타이컨의 작품에서 명암 효과는 합성사진 기법으로 구현되었고, 질감 변화는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감광액으로 질감이 변해줬다며. 그러면 질감 변화는 감광액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2번 가도록 하죠. 기억은 우리 빅토르 위고의 요 그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난도의 합성 기법을 쓴 것은 촬영한 대상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 위해서, 그쵸? 하나의 프레임에 담았잖아요. 그죠? 틀린 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요. 원경이 밝게 보이도록 한 것은 명암 대비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를 밝게 했으면 명암의 대비가 있는 거니까. 다음 세 번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보면 같은 자세를 있게 한 것은 창작의 고뇌. 아까 얘기했죠. 둘이 마주보고 있는 것들. 다음 네 번째.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이 원경은 지금 빅토르 위고인데 빅토르 위고를 따로 촬영했어요? 빅토르 위고를 따로 촬영한 게 아니라 빅토르 위고는 로댕과 함께 촬영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합성을 통해 얘네를 근경에 배치를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원경 대상을 따로 촬영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었다?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지 않았어요. 그죠? 따로 찍었고 합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인 거예요. 이 문제를 설정한 건 뭐냐면, 이 근경과 원경을 제시함으로써 마치 근경, 가까이 두 개가 있고 멀리 하나 있으니까 얘네 따로 찍은 거다? 원경 찍은 거다? 이 사진은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거야. 이렇게 속으라고 만든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근경과 원경은 만들어낸 거고, 원래는 요 둘이 하나 찍혔고 얘는 따로 찍혔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할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거. 다음 4번이 되겠고, 5번. 질감이 잘 살지 않도록 인화한 것은 사람처럼. 아까 질감이 잘 안 살아야 사람처럼 보인다며.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다음 3번 문제예요.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A에서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봅시다. 스타이컨의 작품을 감상했대요. A하고 B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고 사진도 예술작품으로서 작가의 생각. 사진도 예술이다 생각했던 게 이 스타이컨의 생각이잖아요. 그 예술성을 살리고 싶었으니까. 맞는 사람이요. 2번. 회화적 표현을 사진에서 실현시키려 했던 게 회화주의 사진. 맞는 말이겠죠? 다음 C번. C예요. 3번. 스타이컨이 빅토르 위고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를 창작이 영감을 주는 존재로 표현했다? 맞니, 얘들아? 이게 맞는 건가? 일단 앞에 쪽에 빅토르 위고가 여기 원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 얘네를 밝게 표현해서 창작이 이거 앞에 있던 내용 같은데? 앞에 잠깐 돌아왔다 올까?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어딨냐면 빅토르 위고를 지금 밝게 표현했어. 원경이 희고 밝게 비는 빅토르 위고는 얘네들과 대비돼서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즉 이 빅토르 위고가 창조의 영감을 막 발산하고 있는 거야. 흰색으로 막 발산하면 밑에 있는 얘네들은 그런 창작의 어떤 영감을 받아내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 내용들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영감을 주는 존재로 표현된 거니까. 네 번째, D. 스타이컨이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된 것을 표현했다.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문학과 조각과 사진은 다 해석의 대상이 된다. 그럼 문학의 조각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죠. 종속이란 건 어느 한쪽이 기우는 거니까 사실 조각이나 문학이나 같다, 또이또이 이런 얘기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같다. 답은 아마 4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 5번 기술적 도구로 19세기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예술행위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했으니까 틀린 말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4번 문제는 아까 답이 1번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뚜렷이 나타나다는 의미로서 답은 1번이라는 거 다 정리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강의를 대충 한 20분가량에 걸쳐서 했었는데 요 그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요즘에 예술작품 글이 이제 수능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아예 안 나올까? 그거는 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비문학 장르에는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5개의 장르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 인문, 사회, 그다음에 과학, 기술 중에 하나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3장르가 보통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예술이 안 나오고는 있으나 어쨌든 글은 읽어주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나가는 연습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수요일날 새로운 9차시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우리 시험 공부도 파이팅해서 수능문학 꿰뚫어보기 일반 학생들 전부 다 국어 만점에 도전하였으면 만점 받았으면 좋겠네요. 다들 화이팅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